야,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너는 이걸 사서 이걸 소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너만 안 하고 있어. 가 아마존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 망할지 알았겠냐고.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툴이죠. 왜냐면 두려움은 잘 팔리거든. 사람들이 뒤처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라도 아니면 어쩌지? 이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걱정될 시간에 하나라도 뭔가 더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걱정하는 시간들조차도 너무 아깝잖아요. 수학에 게임 이론이 있어요. Mathematical Game Theory예요. 그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게임 이론이랑은 살짝 다른 건데 정말 게임을 푸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푸는 게임인데 종류가 Infinite Game이라는 게 있고 무한 게임 그리고 Finite Game, 유한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먼저 유한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고 서로 누구인지를 알아요. Known players.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고 내가 반응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게 turn이 있고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전부 오픈되어 있어요. known moves라고 하죠. 이제 몇 번의 유한 횟수의 moves 이후에 게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게임이 흘러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유한이라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자체는 무한일 수가 있어요. 게임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는가 그 시나리오 개수는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그 어떤 게임이 되든 이 유한 횟수의 플레이를 하면은 언젠가는 게임을 끝나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그 끝에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게임이에요. 무승부가 없어요. 그리고 찬스라는 게 없어요. 이거를 현실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체스, 포커, 스포츠로 따지면 야구, 축구 이런 것들도 finite games. 그런데 무한 게임은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이 유한 게임의 반대 맥락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infinite games라고 하는데 플레이어들이 서로 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known or unknown players 이게 다 있고 정해진 turn rules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의 룰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누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모르거나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rules can change 그리고 그 moves가 they're not always transparent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이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끝이 없으니까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그 게임에 계속 존속하는 플레이어들과 플레이어가 아닌 자들 그냥 드롭아웃 하는 거죠. 이제 참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뭐 리소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죽어서 이런 무한 게임의 현실 예시는 시장이죠. 특히 주식시장. 아주 넓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삶도 무한 게임에 더 가깝죠. 헤지펀드 세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대부분 공감을 할 텐데 그 기준은 절대 수익률도 아니고 뭐 운용 규모, 뭐 AUM 얼마나 큰지 펀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끝까지 살아남은 펀드 매니저들 그들이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익률은 뭐 시기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AUM도 뭐 컸다가 작았다가 뭐 크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작은 애들이 되게 잘 벌기도 하고 의미가 없지만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업계의 전설로 남아서 진짜 they outlast everybody 그게 성공한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게 응용 가능한 게 세상에는 인생을 유한 게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무한 게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한 게임이라서 유한 게임 플레이어들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삶은 체스나 축구가 아닌데 자꾸 축구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이기려고 하고 상대방의 보이는 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경쟁을 하려고 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은 무한 게임에 더 가깝죠.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고 내가 없어도 흘러가니까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뭘 어떻게 하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룰은 항상 바뀌고 그 룰이 잘 지켜지지도 않을 때도 많고 수시로 변하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어 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승자와 패자 그 자체도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계속 이 게임 판 안에서 존재하지 못하면 그냥 다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인드셋 자체도 좀 무한 게임 플레이어들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들에게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뭐 하는지 뭐 남들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그들을 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기기도 힘들고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또 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고 다만 나는 이 판에서 이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고 내가 계속 존재하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잘 성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이 무한 게임에서 존속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으로 살면 이런 상대적인 비교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면서 이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면 되는 거니까 난 나대로 성장을 하고, 근데 이거를 좀 기업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파산해버린 미국의 장난감 파는 회사가 있어요. Toys R Us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Toys R Us가 아마존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 망할지 알았겠냐고. Toys R Us의 경쟁 상대는 Sears, 뭐 Kmart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들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 경쟁했는데 다 같이 사라졌죠. 아마존은 그 책 팔던 시절부터 온라인 북스토어였던 시절에도 자기들의 경쟁 상대가 Barnes and Nobles가 아니었어요. Barnes and Nobles를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근데 Barnes and Nobles는 아마존은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거의 망해서 지금 사모펀드한테 넘어간 상태이고요. 아마존은 애초에 이 현존하는 경쟁사들을 뭐 굳이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경쟁사라고 정의하지도 않았고, 그때부터 집착했던 거는 Customer First, Customer Obsession. 아니 심지어 봐봐, 오늘날의 아마존의 기업 문화의 core values에도 Customer Obsession rather than Competitor Focus, Passion for Invention, Commitment to Excellence, long-term thinking 다 묻어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수십 년 전부터 열심히 고민하던 애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도 Barnes and Noble이 아니라 아마존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한게임에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두려워하는 이 잘못된 기준으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의미 없는 두려움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게 변질되어서 그래도 남들만큼은 하자, 뭐 이런 심리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는 이런 막 비교 심리를 자극하는, 이 FOMO 자극하는 이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엄청 성공한 사람을 조명을 하고, 야 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이렇게 되려면 너는 이걸 사서 이걸 소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 너만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FOMO를 주입하는 수많은 자기개발 콘텐츠들, 이런 류의 콘텐츠는 모두 유한게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유한게임 플레이어 마인드셋을 주입시켜야지 이들 입장에선 돈을 벌 수가 있거든. 그래도 뒤처지는 거에 대한 두려울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기에도 이제 외적 두려움과 내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외적 두려움은 이게 아까 말했던 이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이고 상대적인 거죠.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쟤보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난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 기준에?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승부욕이 엄청 강한 편인데 남들보다 잘하는 게 너무 중요했었나 봐요. 그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무색해지는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냥 저냥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으로 학부 유학을 가고 대학교를 가니까 와, 진짜 거기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냥 in every aspect. 너무 다들 나보다 똑똑하고 잘하고, 또 이제 월스트리트를 가니까 또 거기는 정말 모든 면에서 나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사람들밖에 안 모인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정말 숨만 쉬어도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동안 뭔가 남들보다 더 시간을 쏟고 더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걸로 해결을 했었는데, 이 헤지펀드 세계에서는 다들 나보다 뛰어난데 일 중독에 24/7 일만 하고, 나처럼 그들도 딱히 이유도 없어. 그냥 그렇게 잘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런 게 가장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제 현타가 세게 오는 그런 시기가 월가의 보너스 시즌이에요. 딱 그 1월, 2월이 딱 그 시기인데, 이때는 아예 정확히 이 수치로 표현이 되니까, 저는 사회 초년생 때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잘하고 있나 항상 불안하고 아닐까봐 두렵고, 그리고 그 보너스 시즌에서의 그 랭킹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목맸었거든요. 실제로 한 번은 보너스 시즌 때 탑 애널리스트로 랭킹이 되어서 그때 당시 파트너 PM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그 바로 다음 시즌에 동기들 중에서 거의 최악의 퍼포먼스를 받고, 정말 진지하게 이 길이 네 길이 맞는 건가 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도 들었고, 근데 일을 계속하고 연차가 쌓이면서 애티튜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뭐 남들보다 뒤처지는, 뭐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이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너무 빨리 그리고 쉽게 지쳐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 판을 떠나게 돼요. 이제 무한 게임에서 더 이상 이 플레이어로서조차도 남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해. 나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고, 그래서 저도 잘하고 못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잡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나는 산업,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른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1등으로 빠르진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애들보다 산업, 기업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봐야겠다. 남들 기업 실사 한 3개 할 때 나는 한 13개 해야겠다. 더 많이 보면은 직관이 길러지거나 적어도 뭐 보완이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직관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레이딩 인투이션인데 내가 인투이션이 좋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다른 트레이더들 중에서 가장 좋지는 않아. 이게 1등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직관적인 이 본능적인 판단으로 이 큰 규모의 베팅을 신속하게 해내는 걸 옆 데스크 트레이더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트레이딩 패턴들을 다 외워버려야겠다. 내가 한 트레이드, 남들이 한 트레이드 이런 히스토리 다 파서 다 외워야겠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판단을 다 외워야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능을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 패턴을 직관하고 내가 유사하게 빨리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직관이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면 실제로 길러질 수 있어요. 길러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차피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인간도 아니고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에서만큼은 이 두려움을 없애자. 최대한 완벽에 가까워지려고는 하자.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저의 내적 두려움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에서조차도 실력 발휘가 안 될 때, 사실 그때는 두렵다기보다는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결국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내가 성장을 계속하지 못하고 내 가치가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이 게임판에서 생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있고 없고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존재 의미를 쫓지 않을까? 그 로또학이 생기면 최대한 내가 다시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생기게끔 환경을 좀 다시 만드는 편이에요. 내가 움직이거나 내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하거나 이직이 될 수 있고, 그게 새로운 커리어, 개인적인 삶의 변화,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지 롱런을 한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사실 이런 상대적인 뒤처짐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어떤 강력한 플레이어가 우리의 무한게임판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이 판에서 없어지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펀더멘털, 그리고 성공 잣대를 지키면서 살아남자가 결론입니다.